대기업이면은 노무를 전담하는 팀들이 보통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인은 노사관계에 있어서 라인 역할은 그 현 담당자들이, 그러니까 그 팀장들, 과장들, 이런 대립, 그러니까 파트장들,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삼성 같은 경우에는 팀장이 거의 이사급이죠, 그죠? 막 많게는 막 200명씩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밑에 파트장들이 한 2, 30명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사실은 노사관계의 라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되는 거예요. 라인으로서 그 사람들이 뭘 해요? 스텝은 지원부서잖아요. 노사관계에서 가장 아주 전형적인 결과물과 그 내용은 사실은 단체협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단체협약. 단체협약이 다는 아니지만 단체협약을 중심을 놓고 봤을 때 이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뭐가 필요하겠어요? 어떤 전문적인 지식들이 필요하고 또 현장에서의 목소리들이 필요하잖아. 이런 것들을 라인에서 스텝으로 이렇게 전달해서 이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협상을 하고 인사팀이 협상을 직접 준비를 하거든요. 협약을 직접 체결하는데 문구도 만들고 이런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필요한 정보 이런 것들은 라인에서 주는 거지. 그 다음에 단체 협약이 체결되면 일종의 규정이잖아요. 사규에 준하는 규정이라고. 그러면 그것들이 어떤 규정을 정하면 규정들이 그 적용돼야 되는 그 현실은 어디서 나타나요? 누구를 대상으로 적용을 하게 돼요? 일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잖아. 조합원들이나 비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럼 그 규정이 맞게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상시적으로 누가 판단해요? 물론 인사부서에서 담당할 부분도 있지만은 작업장 그 라인 그 매니저들이 아까 팀장, 파트장, 과장 같은 사람들이 그 단체 협약이 제대로 적용되는지를 판가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라인 담당자, 팀장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취업을 하건 창업을 하면 더 말할 나이죠. 창업을 하면 사용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취업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야 뭐 이렇게 좀 직급이 낮겠지. 근데 이제 좀 올라가서 팀장이 되거나 파트장이 되면 여러분들도 일정 정도의 노사관계 이슈를 담당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회사의 노동조합이 있건 없건 간에 어떤 근로 조건에 관해서 임금에 관해서 평가에 관해서, 보상에 관해서, 고용에 관해서, 그리고 보이스에 관해서 내가 뭐가 불만이다 얘기하는 것이 일종의 노사관계, 인사관리도 포함되죠. 그죠? 그 이슈를 여러분들도 담당하게 될 거라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 팀장이 되어서 나는 팀장으로서 역할에 대한 어떤 영역을 생각하고 있는데 팀원들이 그런 것에서 한편으로는 그것을 간섭으로 느낄 수 있고 한편으로는 보이스와 건설적인 비판으로 느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경영 전권, 소유권 이런 경직적인 생각에서는 팀원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굉장히 좀 불쾌한 거지, 그죠? 예. 근데 이제 좋은 팀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런 것들을 사실은 굉장히 받아들일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된다. 제가 아는 그 대기업의 그 이제 지금 차장이신가 이제 임원 승진을 이제 아직 아주 임박한 분은 아니신데 제 나이 또래시거든요. 근데 거의 위쪽으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채널이라는 것은 내려오지 올라가는 경우는 너무 적다는 거예요. 아주 잘 나가는 대기업이지만은.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있고 그 채널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이렇게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냥 개별 팀원들도 있지만은 노동조합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노동조합 대의원들이 이제 파트너 역할들을 하게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노동조합은 뭐 엄청난 막강한 거, 노동조합의 계파들이 뭐 엄청 많은데 정문 앞에 계파 사무실이 엄청 큰 막 간판을 걸고 있더라니까요. 생각보다 엄청난 그런 파워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 대의원들이 있잖아요. 대의원들이 그러면은 그 생산 팀장, 뭐 조장도 아닐걸요. 더 그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사람들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이렇게 좀 이 생산 계획을 좀 이렇게 바꿔줬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 갖고서
이제 협상을 하고 그러는 거죠. 어디에 준해서? 단체 협약에 이제 준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여러분들이 취업하는 회사들은 또 대기업이 많잖아요, 그죠? 예, 대기업이 많으면은 더더욱 여러분들이 노동조합원이 되거나 될 수도 있고, 사무직 노동조합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예, 조금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관리자로서, 라인 관리자로서 그런 노사관계 역할들을 수행을 하게 돼요. 세종의 리더십에 대해서 보면은 세종이 리더십의 몇 가지 특징 중에 세종이란 책이 있거든요. 우리 경영대 100권에 들어가 있나 모르겠네. 하여튼 세종에 보면은 세종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다른 그 조선실록에 보면은 다른 왕들에 비해서 현격하게 다른 점이 뭐라 그래요? 네? 화를 덜 냈다고. 화를 굉장히 덜 냈대요. 횟수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제 기간 동안 이렇게 다 적잖아요. 다 적어요. 그죠? 그래서 뭐 대로했다, 로했다, 뭐 이렇게 다 표현이 있는데 그 횟수가 영조 막 이런 왕보다도 거의 반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전체 기간 동안 대로는 15회 때든가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세종 중에 그러니까 나쁜 말로 얘기하면 깐죽거리는 신하가 없었느냐? 있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막 이렇게 비판하고 세종이 보기에는 사실은 항상 건설적이지 않은 비판 이런 것까지도 있었지만은 세종은 굉장히 잘 참은 거지, 이렇게 잘 들은 거지, 경청을 한 것이죠. 나중에 뭐 혼자 있을 때 막 화풀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들은 거예요. 듣고 화내지 않았다고. 적게 냈다고. 전혀 화를 안 낸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 경영자가 되기가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은 할 일이 많아, 경영자가 되면. 그리고 회사의 경쟁이 너무 심해. 그래서 막 이런 얘기를 주워들을 여유가 없어요. 근데 그러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이게 지금 뭐 이렇게 제가 얘기하고 비판했던 그런 경영자의 모습이 있잖아요. 경영 정권의 막 소유권의 팀장도 막 얘기하면 막 다 막 깔아뭉개고 뭐 듣기 좋은 얘기만 들으려고 하는 것이 너의 나라 얘기가 아닌 거야. 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게 돼, 여러분들도. 왜냐하면은 너무 바쁘니까 너무 정신이 없고 그러면은 자기가 이렇게 돌아보지 않으면 어느 순간 자기가 그렇게 돼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때 늦지 않았으니까 다시 돌아가도록 하시라는 거지. 사람이 잘못을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중요한 것은 거기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다시 돌아올 것인가가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내용들 제가 이렇게 좀 설명했으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고요. 그 경제 5단체가 있어요. 사용자 연합, 사용자 단체로서 말이에요. 이거는 그 사용자 단체라고 얘기하는 그 아까 산별 노조의 파트너들의 연맹인 거죠, 또. 그러니까 기업별 노조들이나, 그러니까 그 사용자 개별이나 사용자 단체들의 단체인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 경총이에요. 한국경영자총협회. 그러니까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가장 대표적인 사용자 연맹입니다. 노사관계를 전담하는. 그 경제 5단체가 있어요. 경제 5단체라고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예. 뭐 시사 이런 데도 나오지 않나요? 너무 쉬운 문제인가? 그러니까 그 전경련이 있고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있고, 그 다음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있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가 있고요. 그건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상공회의소가 있어요. 대한상공회의소가 있어요. 상공회의소 5만 나라 다 있어요. 미국 상공회의소를 암참이라고 하죠. 그죠? 유럽 상공회의소도 있어요. 그리고 또 각 국가별 상공회의소도 있고, 그러니까 보통 다 상공회의소들이 다 있고, 그 다음에 무역협회. 우리가 이제 수출 주도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무역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경련과 그 경총의 차이는 뭘까요?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는 좀 명확하죠. 중소기업인 거지, 그죠? 네,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 근데 전경련 전국경제인연합회랑 한국경영자총협회랑 뭐가 좀 가장 두드러진 차이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한번 뭐 홈페이지도 한번 가보세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차이는 경제인연합회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해요. 주요 재벌들이 사실은 대변하는 단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조직을 보면은 그 국회 상임위원회에 거의 준하는 조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로비 단체인 거죠. 로비를 하고
로비뿐만 아니라 어떤 정책을 입안해서 직접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정경이 얘기하면은 상당히 뭐 파워가 있겠죠, 그죠? 예, 국회나 이런 국회의원들이나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의 로비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꼭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오히려 정당하고 오히려 활성화돼야 될 필요인 거예요. 반대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 정경련과 경총만 로비를 한다면 그것이 문제인 거지. 그러면 상대적으로 또한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 국회의원들에서 로비하는 것 또한 역시 인정돼야 된다는 거죠. 채널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의사당 안에서는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모른단 말이에요. 지역구는 또 기능과는 다르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역구가 지역을 대표하잖아요. 원래 전국구는 뭐예요? 그 기능을 대표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실. 예. 근데 그게 지역구만큼 이렇게 원활하게 이렇게 조직화되어 있지 않거든요. 독일은 말이에요. 독일과 프랑스의 굉장히 큰 차이점은 뭐냐면 그런 직능 단체들이 독일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어요. 그걸 중간 조직이라고 해요. 그 중간 조직의 원천은 길드예요, 길드. 옛날에 그 중소상공인들의 그 길드가, 장인들의 그 길드가 옛날에 이제 그 자유도시 같은 때 길드가 그 자유도시의 그 운영과 정치에도 관여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원회에 다 들어가서 일을 하고 그랬었어요. 그것에서 사실 유래된 거라고. 그래서 지금의 직능 단체들이 교육훈련, 공동 어떤 일종의 퍼블릭 굿으로서 그 산업에서의 교육훈련을 같이 담당을 한다든지 일정한 과당 경쟁이 있잖아요. 레드 레이스.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서로 막 출혈 경쟁 같은 것들을 금하는 어떤 이런 규정들을 내부에서 준다든지 이런 역할들을 그런 중간 조직, 우리로 말하면 협회가 담당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반면에 프랑스는 같이 그렇게 그 과거를 역사 이제 중소 길드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다 그런 것들이 없어요. 거의 다이렉트예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바로 그냥 국민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같으면은 이런 이제 구조인 거예요. 이게 중간 조직이라고. 협회, 어소시에이션. 이게 이제 국회가 있고, 뭐 정부도 있겠지만은 그 이제 반영의 과정에 있어서는 그리고 이제 여기 국민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프랑스는 그때도 한번 얘기했지만은 그 프랑스 시민혁명을 통해서 모든 클로즈된 조직들은 다 일종의 배타적이잖아요. 자유와 평등에 어긋난다고 해서 전부 다 없앴다고. 그때 길드도 같이 다 없애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중간 조직이 남아있지 않아요. 프랑스에서는. 어떤 시민의 그런 자유와 평등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근데 독일은 그런 경험이 없거든요, 사실은. 그러면서 그런 중간 조직들이 그 어떤 독일식의 어떤 유럽 자본주의의 어떤 중요한 근간을 이루고 있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그런 과당 경쟁들을 스스로 제약하는. 다 그것을 근데 이제 우리 어떻게 되면 없으면 어떻게 돼? 전부 다 법에 의존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서로 자율적인 규제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단체 협약 같은 것도 일종의 이런 협회와 중간 조직인 노동조합 간의 어떤 자율 경쟁, 어떤 경쟁의 과다한 경쟁의 규제, 자율적인 규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없는 상황에선 더더군다나 이런 로비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전경련, 뭐 경총 이런 것들의 어떤 로비와 의사를 모아서 그 국회에 개진하고 이런 그 과정들이 있어야 돼요. 실제 하고 있고 또 그렇게. 근데 노사관계의 관점에서 제가 이제 여러 얘기한 거는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노동조합은 못하느냐? 왜 못하냐는 거죠. 왜 못해? 그러니까 사람 수도 더 많고 노동이라는 가치도 점점 중요시되는 속에서 그런 그 로비가 어떤 의사결정에 다 양측이 다 반영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교섭에서도 이제 교섭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 사실은 노사 간의 교섭도 어렵지만은 노 안의 그 강원파의 교섭 그리고 사용자 안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교섭이 사실은 더 어려운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하청업체나 중소기업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어 보이는 거죠. 대기업 굉장히 주도적이니까.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중소기업이 상당히 발전되어 있는 유럽의 뭐 독일 같은 데도 상당히 이제 둘도 한편으로는 좀 서로 갈등하고 경쟁하는 이런 관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역사적으로 이렇게 한번 좀 돌이켜 보도록 할게요. 그 여기서 전략적 선택이라는 말을 또 좀 설명할 필요가 있겠어요. 전략적 선택. strategic choice. 조직이론에서 어떤 그 개인의 의지, 인텐션이나 구조, 행위와 구조의 그런 관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노사관계의 중요한 현상과 결과, 역사적인 어떤 그 변천의 과정은 주로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느냐라고 했을 때, 이 구조 중심적인 어떤 관점과 행위 중심적인 관점은 그 사회과학에서의 큰 두 가지의 그 관점의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 가지의 대별되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행동이 여러분들 개인의 자유의지이냐,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속한 커뮤니티에, 그러니까 한양대생으로서 갖는, 아니면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받아왔던 그러한 어떤 문화와 어떤 관습의 결과로서 나온 것이냐는 것이죠. 우리 어떤 여러분들 개인 사이에서, 그리고 우리 사회 현상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 문화, 뭐 계층, 법률, 경제력, 뭐 시장, 정당, 이러한 구조가 영향을 미쳐서 만든 것이냐, 아니면 그 주체들의 자발적인 자율적인 의지와 선택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냐. 답은 이 둘 다지, 물론, 그죠? 근데 어느 것이 더 근본적이냐, 지배적이고 결정적이냐라는 이제 그런 문제들을 다루는 것이죠.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상당히 이제 그 컨틴전트한, 구조적인, 그러니까 그 환경이 그 조직을 결정하게 되고, 그 노사관계를 결정하게 되고, 양자의 어떤 결과를 낳게 된다. 뭐 이런 식의 그 어떤 해석이 지배적이었다면은, 노사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 획을 그었던 그러한 이제 그 이론적인 어프로치는 전략적인 선택이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아주 동일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노사관계 환경을 가지고 있는 두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서의 노사관계는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무엇에 의해서? 그 주체의 전략적인 선택에 의해서. 그래서 전략적인 선택을 중요시하는 그런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략적 선택 이론. 우리나라가 이제 기업별 노동조합이 강하고 유럽은 산별 노동조합이 강하거든요. 지배적이잖아요. 예, 그런 그 결과죠. 예, 그 결과가 어디서 왔느냐? 박정희 시대 때, 그리고 또 전두환 시대 때, 그러니까 규모가 너무 커지면, 노동조합 규모가 커지면은 이게 뭐 말 안 듣고 힘드니까, 그 당시에 또 이렇게 임금을 억제했어야 되니까 기업별 노동조합을 법적으로 강제했다. 어떤 관점이에요? 구조적인 접근의 시각인 거죠. 그죠?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고 노사공히 기업별 노동조합과 기업별 단체 교섭을 하는 것이 이득이 되었고, 그것이 유리했고, 그것이 또한 적당했고, 그래서 그것을 선택한 거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략적 선택이 되는 거예요. 미국이 상대적으로 노사관계가 약하단 말이에요. 노동조합이 약하다고, 우리처럼 유럽에 비해서. 그것의 결과가 무엇이냐를 놓고 이제 따졌던 그런 해석에서 어떤 미국이 갖는 어떤 그 산업 구성, 어떤 미국이 갖는 문화, 뭐 이런 뭐 프론티어 정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에만 찾는다면은 구조적인 어떤 이론을 적용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제기된 것이 전략적 선택 이론이었고, 그것을 얘기했던 이제 소위 말해서 KKM이라고 하는데, KKM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코칸 카츠 메커시라는 학자가 전략적 선택 이론을 제기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아니다, 사용자의 선택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사용자의 선택 때문에
그 미국에서 노동조합이 굉장히 약화됐다는 거예요. 사용자가 어떻게 선택을 했는데 남부로 공장을 옮겼어요. 전통적으로 농업, 그러니까 옛날 남북 전쟁 때 남부는 뭐였어요? 주로 농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흑인들 많이 써야 되니까 이제 반대해서 이게 남북 전쟁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래서 공업적인 기반이 없기 때문에 노동조합도 약했던 거지. 그래서 이전을 했다고. 대대적으로 많이 이전하면서 그 확연하게 노동조합이 약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 이 사람들의 주요 이론이에요. 그럼 뭐예요, 결국은? 그거는 구조의 영향이 아니라 주체의 선택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용자의 그래서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사용자의 전략적인 선택이 어떻게 바뀌어져 왔는가. 하지만은 그러니까 이렇게 또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이렇게 너무 구분해서는 그 우리가 이제 적당하게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환경에 의해서도 구조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아요. 근데 이런 도식을 저는 주로 많이 이제 쓰게 되는데 우리가 환경의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어요. 추워지는데 그 추위에 견뎌낼 수 있는 생물이 살아남는 것처럼 우리가 그 환경에 왔을 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우리가 분석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근데 환경이 주는 환경을 분석해서 우리가 선택하게 되는 대안은 단 한 가지가 아니라 일종의 복수로 나오게 된다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한 A, B, C, D 이 정도로 나온다고. 우리가 이렇게 맥주가 이렇게 반이 들어있는 컵을 보고서 어떤 사람들은 반밖에 안 남았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반이나 남았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환경의 분석도, 그러니까 전략의 출발점은 뭐냐면 가장 기초적인 전략의 출발점은 뭐냐면은 enacted environment라고 실행된 환경이라는 말인데 그 말은 뭐냐면 환경에 대한 인식을 얘기를 해요. perceived environment. 환경 인식에서 전략이 출발한다고. 맥주가 반이 남았다고, 반밖에 안 남았다고 보는 사람과 반이나 남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어떤 현상을 보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할 수 있지. 지금 남북 관계가 굉장히 긴장이 고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정말 막판인 것 같으니까 뭐 돈이나 써보고 뭐 맛이 가고 이렇게 하는 것에 개념치 않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위기로 보고 기회로 보고 이거 조금 지나면 이제 주식이 오를 거다. 그래서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 어떤 환경에서의 전략은 복수로 나온다는 거죠. 복수. 그걸 선택하는 것은 누구에 달려 있어요? 주체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죠. 투자를 할 것인지, 아니면 뺄 것인지, 다각화할 것인지, 아니면 어느 쪽에 몰빵을 할 것인지.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주체의 그런 역사, 자신의 가치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구조와는 좀 구별되는. 그래서 이런 어떤 대안에서 이렇게 선택하는 그 결과에 의해서 노사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이런 이제 관점이 전략적 선택 이론에서 나오는 관점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이 내용은 사실은 뭐 그렇게 이제 이게 좀 뒤섞여 있습니다. 환경의 영향하고 주체의 선택하고 이렇게 뒤섞여 있어요. 둘 다 영향을 받죠, 당연히.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그동안 그 주체의 의지, 주체의 선택이 약하게 인정되어 왔기 때문에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자본주의 초기 단계에 있을 때는 기업 환경이 안정적이었습니다. 셀러 중심의 시장인 거죠, 그죠? 셀러 중심의 시장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노사관계 중심은 노동자를 통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강의안이어서 사실 좀 굉장히 띄엄띄엄 이해하기 어렵죠, 그죠? 근데 그 이후에 70년대 이후에는 경쟁이 격화되고 오일 쇼크 뭐 이런 것도 이제 있었고 중동 전쟁 그리고 이제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게 되죠. 그래서 옛날엔 극소전자 혁명이라고 해서 마이크로 뭐 일렉트로닉, 그래서 그 후에는 이제 인터넷 혁명, 정보통신 혁명 이런 것을 통해서 소비자 중심의 시장이 되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보고 싶은 거는 그래서 노사관계 중심이 몰입으로 바뀌게 되었다. 몰입이란 건 누구의 몰입을 말하는 거예요? 사용자의 몰입을 말해요? 노동자들의 몰입을 말해요. 노사관계 중심은 통제 중심에서 몰입 중심. 이건 사실 인사관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옛날에 셀러 중심에 있어서는
시장에 있어서는 노동자들을 통제하는 것이 중심이었다면 테일러리즘적인 그런 방식으로 어떤 기준을 갖고 그것에 적용의 그 여부를 이렇게 판가름하는 것이 중심이었고 통제하는 것이었다면은 지금의 시장에 있어서는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스스로 몰입해서 열심히 일하고 개선하고 뭐 기계를 고치고 발휘하고 창의적으로 행동하고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는 몰입한다는 것이 이제 그런 의미인 것이죠. 왜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그래서 노사관계 중심이라는 것은 노동자를 통제하고자 하는 사용자 측과 그 통제의 어떤 규범을 좀 높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노동조합 측 이런 것의 어떤 대립이었다고 한다면은 70년대 이후에는 노사관계는 노동자들을 더욱더 몰입시키려고 하는 사용자 측의 어떤 의도들이 점점 강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약화되는 노동조합의 힘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동조합과 또한 노동자의 몰입이라는 것은 사실은 무엇에 또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노동소외를 극복하는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재미없고 단순했던 자신의 어떤 자아실현과는 관계없었던 이런 것에서 몰입을 하면서 사실은 정말 재미있고 자아실현할 수 있는 일들도 생기게 되는 거지. 그럼으로써 그것에 대한 한편으로 동의와 지원도 있는 거지.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하지만 노동조합의 형태는 약화되고 이제 개별화되는 이런 두 가지 측면에 대응하는 어떤 노동조합의 이제 방식들이 제기가 되게 된 거죠. 근데 하여튼 왜 그렇게 했어요? 이 대량 생산, 안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노동자가 통제 중심이고 왜 소비자 중심의 시장에서는 노동자의 몰입이 필요해요? 그렇죠. 예, 예, 아주 뭐 단적이고 정확한 그런 양보다 질이니까. 일단 경쟁자들이 많아지고 옛날에는 없어서 못 팔았는데 지금은 너무 많아. 거기서 골라서 살 수 있어. 그러면 자기에게 맞는 분량이 없는 다양한 일들을 하면 어떻게 돼? 다 그런 것들이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그죠? 막 기계 막 바꾸고 막 소프트웨어 바꾸고 막 복잡한 일들을 노동자들이 하려면 거기에 몰입해야지 억지로 하면은 실수가 많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기업 환경이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고 그러니까 빨리 변하고 또 다양해지면서 그것을 인식하는 방식에 따라 전략적 선택이 아까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죠? 전혀 반대로. 어떤 사람은 나가고 어떤 사람은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노동조합에 바로 뒤에도 나오지만은 노동조합의 삼성처럼 이제 문호조 전략으로 계속 회피하거나 강압하려는 전략이 있고 한편으로는 파트너로서 이제 인정하려는 그런 전략도 그런 전략의 중요성이 증대되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노동조합과 관련해서 사용자의 선택은 크게 이제 두 가지죠. 결국은 조합주의냐, 비조합주의냐, 문호조주의냐, 조합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차이인 거죠. 끊어졌네요. 잘못. 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인정하고에 따라서 조합주의와 비조합주의 전략으로 구분됩니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게 조합주의, 비조합주의를 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조금 그런 얘기 했었죠. 그러니까 무조건 다 비조합주의가 나쁘다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좀 갈라치면은 노조를 조합주의도 지배하려고 하는 전략과 노조 동반자 전략이 있고 비조합주의도 노조를 그냥 무조건 회피하려고 하는 전략과 욕구 충족 전략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있을 때 노조 지배 전략이라는 것은 노조를 갖고는 있지만 그래서 노조를 인정을 하지만 어떻게든 노조를 어용화하고 무력화하고 이런 식의 어떤 소극적으로 노조에 접근을 해가지고 노조의 영향력들을 가능하면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노동조합의 부정적인 측면을 더 많이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노조의 영향력을 부정적인 측면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줄이려고 하는 소극적인 어용화시키거나 무력화하거나 차단하거나 이런 것을 노조 지배 전략이라고 한다면은 노조 동반자 전략은 이제 파트너십을 세워서 노동조합이 갖는 긍정적인 측면을 보다 더 극대화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성 있는 노동조합. 아까 제가 얘기했던 볼보가 삼성 상용차에 들어갔을 때에 노동조합이 없어서 노동조합 건설을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근데 그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은 그렇게 해서 볼보가
원만한 노사관계를 갖느냐 하면 꼭 그렇지는 또 않아요. 예. 막 제가 예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볼보 마산공장을 갔었는데 막 파업한다고 막 이렇게 써붙이고 그랬더라고요. 볼보가 이렇게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참 그래도 불구하고 지금은 아마 후회할까요 그러면은? 후회할까 안 할까? 그건 안 물어봤네.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그거를 불구하고도 어떤 설립을 인정하고자 하는, 그렇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 그런 관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노조 동반자 전략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조합주의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제가 이제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삼성이 비조합주의를 계속 유지하려면 최소한 회피 전략으로 나아가서는 안 되고 욕구 충족 전략으로 나가야 된다. 아니면은 이 두 개의 전략을 사실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쓰고 있는데, 회피 전략적인 부분은 줄이고 이 욕구 충족 전략적인 부분을 더 강화시켜 나가야지 그나마 어떤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전략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피 전략이라는 것은 탄압을 통해서 노조를 회피하는 것. 노조가 설립되려고 하면은 뭐 대신 뭐 회유를 한다든지 막 어디 싣고서 막 어디 간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노조를 안 만들려고 회피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욕구 충족 전략은 노동조합이 필요 없다고 느낄 정도로 구성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전략을 쓴다는 것이죠. 소크라테스처럼. 소크라테스가 뭐라 그랬다고요? 결혼하라 그랬죠, 그죠? 노동조합을 만들라고. 결혼하면은 그런 나쁜 노동조합을 얻으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경영 철학이 아주 깊어진다 그러죠. 좋은 노동자를 만나면은 행복할 것이고. 사용자의 협상 전략을 보도록 할게요. 회피, 강압, 그 다음에 포용 전략 이렇게 있습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협상을 할 때, 단체 협상을 할 때, 혹은 이제 일상적인 협상을 할 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협상은 explicit한 그런 이제 단체 협약을 체결하는 단체 협상이라는 공식적인 과정도 있지만은 노동조합과 일상적인 협상이 있는 거죠. 같이 뭐 밥 먹고, 아까 노무부서 라인 스텝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들의 굉장히 아직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자기 주 업무는 노동조합과 술 먹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 과정이 뭐예요? 다 일종의 협상인 거지, 협상. 이렇게 막 장군 멍군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제 또 친하게도 잘 지내요. 근데 뭐 또 불가피하게 그렇게 친하게 지내면서도 또 막 서로 고소를 해야 되고, 고소는 또 하면 또 하고 막 이런 식의, 그러면 또 술 먹고 풀고 다시 또 하고 막 이런, 저기 정치인들도 그렇잖아요. 막 서로 막 무슨 막 싸우고 막 소화기 뿌리고 깨고 막 이러다가 또 그 다음번에 보면 막 악수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보이는 거지. 공과 사를 구별하는. 네, 그래서 그런 일상적인, 그러니까 임플리시트한, 익스플리트한 협상에서 계속 노동조합을 회피하는 전략을 취할 수 있다. 노동조합이 없을 때에 경쟁력을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기업 경쟁력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경우, 노동조합이 없을 때, 노동조합이 약화할 때, 무력화시켰을 때 기업의 경쟁력이 유리한 경우는 이렇게 이제 회피 전략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정규직을 우리가 많이 쓰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노동조합원 수를 줄이고자 하는 거죠. 노동조합의 수가 줄어들면, 정규직이 줄어들면은 조합의 힘이 약화되고, 그래서 조합을 회피하고자 하는 전략도 있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 입사를 할 때 조합에 들 거냐 안 들 거냐를 묻고 그것 때문에 채용을 안 했다면은, 그러면 이제 부당 노동 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그렇게 해서 채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죠. 일종의 회피 전략으로 쓸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페어한 노사관계가 형성되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식의 채용은 이제 거부를 이제 불법화 시키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강압 전략, 사용자의 어떤 협상력을 바탕으로 해서 양보를 강제하는, 뭐 좀 노동자의 힘이 약하거나 이래가지고 이제 노동조합이, 그러니까 사용자가 강하게
협상력을 활용해서 제압하는 것을 말합니다. 포용 전략은 양측이 전부 다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노사 합의를 하는 그런 협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는 이제 이렇게 했지만 제가 조금 더 실질적으로 나눌 수 있는 구분도 추가했으면 좋겠는데 강의 안에는 추가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니까 제가 몇 번 얘기했던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분배적 협상, 통합적 협상 전략. 그러니까 이 포용 전략이 이 통합적인 협상 전략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면은 회피 전략과 강압 전략은 일종의 분배적인 협상의 강온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디스트리뷰티브, 그다음에 인테그레이티브 협상인 거죠. 이것도 역시 어떤 노사관계의 본질에서 나오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노사관계 본질에 대해서 제가 이해관계에 관해서 예전에 이제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은 이해 대립적인 부분, 그리고 또한 이해 공통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살아있으면서 계속 죽어가고 있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사과는 사과이자 동시에 사과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노사관계는 원래 대립적인 것이다 라는 이해는 너무 단편적이라는 것이죠. 제한적이라는 것, 경직되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창의적인 어떤 노사관계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새로운 프레임을 구축하려면은 그런 경직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돼요. 근데 노사관계는 그냥 정말 우리가 남이가 해서 전부 다 하나의 식구처럼 생각하는 통합적 전략으로만 나간다면 그것이 또한 정답이냐 하면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현실은 나이브하지 않아. 사용자는 또한 사용자로서 그 협상에서 자기의 몫을 지켜야 될 그런 어떤 의무가 있어요. 왜? 다 임금으로 다 줘버리면은 어떻게 돼요? 투자할 수 없잖아요. 근데 뭐에 기반해서? 소유권이라기보다는 뭐에 기반해서요? 전문성에 기반해서. 이 정도는 너무 과하다라고 했을 때는 단호하게 그 협상에서 사용자들의 어떤 주주의 어떤 배당금에, 그리고 또 이연 자산의 몫을 챙겨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두 개가 다 있어야 되는 것이죠. 두 개의 전략을. 분배적으로 어떻게 내 몫을 지킬 것이냐와 동시에 파이 나누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죠? 또한 동시에 우리의 파이를 어떻게 하면 동시에 같이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인가. 노사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파이가 증대되나요? 더 많이 팔고 더 생산성을 높이고 불량률을 줄이면은 임금도 올라가고 이윤도 올라가는 것이 가능할 수 있잖아요. 물론 마케팅이 전제되어야 하겠지만은 마케팅이 전제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노사 갈등으로 불량품이 많이 나오고 파업하고 그래가지고 그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마케팅이 모든 시장 상황을 다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시장의 수요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게 쉬운가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죠? 이걸 참 하는 것은 정말, 그래서 이제 어떤 야누스적인, 정말 이렇게 좀 긍정적인 의미의 야누스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긍정적인 의미.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단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유연하게, 한편으로는 정말 파트너십을 가지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경쟁해야 되는 이 두 가지의 조화를 어떻게 조화하면 되나요? 한 시간은 협력적으로 막 생각하고 막 얘기하고 그러다 한 시간은 막 경쟁적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거죠. 그냥 아예 하나만 선택하는 것보다 못하게 되는 거죠. 이걸 그래서 스톡 인더 미들이라고 그랬어요. 마이클 포터가 경쟁 전략을 이야기를 하면서 가격 우위의 경쟁력, 원가 우위의 경쟁 전략하고 품질 우위의 경쟁력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지 둘 다 어중간하면은 스톡 인더 미들 가운데 걸린다 그랬거든요. 그런 꼴이랑 마찬가지인 거지. 그 두 개를 다 궁극적으로 조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있어야 됩니다. 사용자의 협상 전략이라는 것은.
질문 있으세요? 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노동의 유연화, 곧 들어가기 전에 이제 생산의 유연화, 기업의 유연화 전략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사례도 그 주간 연속 2교대제도 이제 상당히 이제 그런 유연성과 또 이제 깊은 관련을 맺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은 같이 조금 읽어보고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같이 팀 과제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팀 과제라기보다 일단 그 시험 범위로서요. 네, 그걸 좀 읽고서 각자 이제 개별적으로 일단 좀 준비를 하셔야 되겠어요. 네. 기본적으로 유연성이라는 것은 이제 왜 필요하고 왜 제기되는가? 유연성 한번 여러분들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기업의 유연성이라고 합니까? 기업이 유연하다, 몸이 유연하다, 이렇게 뭐 이렇게 잘 움직이고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죠? 기업이 유연하다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예? 슬림하다. 슬림하면 슬림하다 그래도 유연하다 그래요?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변화의 능력이라는 거죠. 예. 그 가장 단순하게 대표적으로는 수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죠. 유연화 전략하면 그렇게 대응하고자 하는 전략을 말하는 거죠. 환경의 변화, 수요 변화 더 포괄적으로 얘기한다면 환경의 변화. 여기도 정의를 내리고 있죠. 기업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변화를 조직화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한다. 그게 중요해요. 그게 되게 중요해졌어요. 굉장히 막 변화가 극심해졌단 말이에요. 예측하기도 되게 힘들고. 근데 노사관계에서 봐서는 이런 변화는 어때요? 굉장히 쥐약인가요, 쥐약? 정말 힘들어. 왜? 노사관계에 고정적인 측면이, 경직적인 측면이 있는 거지. 뭐가 경직적이에요? 사람 수가. 그냥 뭐 유연하게 하면 되지. 그러니까 수요도 변화도 유연하니까 사람 수도 유연하면 되지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결국은 레이오프가 되는 거죠. 정리해고. 근데 정리해고가 어때요? 굉장히 큰 비용을 초래를 해요. 정리해고가. 만약 여기에 맞춰서 사람을 이렇게 이때는 사람을 좀 더 뽑았다가 수요가 그러니까 줄어들었을 때 이때 남잖아요. 사람을 이렇게 자르고 이때 또 사람을 뽑고 기본적으로 미국의 어떤 기업의 경영 전략은 이런 상당한 이제 정리해고, 레이오프, 일시해고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IMF 9.11 테러 이후에 그 항공산업이 굉장히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되게 큰 타격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그 국내에서도 이렇게 비행기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꽤 있는 것 같고 아마. 근데 그 9.11 테러가 나면서 항공업계가 굉장히 큰 불황을 맞게 됐죠. 수요가 급감을 하게 됐죠. 다시 이제 올라가긴 했지만은 그때 그 수요의 그 불황에 맞춰서 보잉사는 어떻게 대응을 했어요? 보잉사는 거의 10%에 달하는 사람들을 잘랐어요. 해고했어요. 다시 이제 채용했겠죠, 그죠? 늘어났을 때. 에어버스도 잘랐어요. 근데 거의 자르는 수준은 수백 명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그 보잉사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비중이었던 거죠. 대신에 어떤 근로 시간과 뭐 이제 좀 비정규직, 뭐 단시간 근로자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대체하는 방식. 그런 것들이 유연화의 이슈라고 할 수 있어요. 수요가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고 있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은 안정성을 지향을 하죠. 특히나 고용 안정에 대해서. 고용 안정을 굉장히 중요시한단 말이에요. 안정성의 어떤 원천이잖아요, 지금에 있어서. 기업 내가 고용되어 있는데 그것이 불안하다면은 삶이 불안해지는 것이잖아요. 근데 수요는 점점 불확실해지고 막 요동을 치고 사람들은 안정을 요구하고 거기서의 어떤 그 뭐랄까요? 둘 다 윈윈할 수 있는, 그걸 둘 다 충족시킬 수 있는 서로 딜레마적인. 그래서 유연 안전성이란 논의도 있죠. 유연성과 플렉스큐러티라는 그런 논의도 있어요.
flexibility와 security를 합성한 용어죠. 유연 안전성이라고 하는. 이거는 그러니까 그 거시 경제, 국민 경제에서도 쓸 수 있고, 한편으로는 레이오프를 인정하면서 유연성을 획득시키면서, 다른 한편은 사회 보장 제도를 뭐 갖추는 이런 것들을 전형적인 유연 안전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기업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기업 내에서도 그러니까 그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중요한 이제 화두는, 우리나라 기업도 자르는 것은 여러 가지 부담이 되게 크잖아요, 그죠? 정리해고가 사용자에게 미치는 비용은 뭐예요? 근로자들에게 상당히 많은 비용을 초래를 하죠. 어떤 뭐 불안정, 뭐 다른 뭐 실업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비용을 초래하는데, 기업은 정리해고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기업이 자르면은 사실은 효율성을 높일 수 있죠. 잉여인력을 자른 거니까. 근데 거기에서 네거티브한 측면이 뭐냐고요. 정리해고를 함으로써의 부정적인 측면은 뭐예요? 비난, 레퓨테이션의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효율성의 측면에서도 이제 그 효율성과는 조금 다른 측면이잖아요. 레퓨테이션, 사회적 정당성의 문제잖아요. 근데 정당성까지의 문제로 가지 않더라도 기업이 정리해고로서 발생되는 그런 그 비용은 뭐냐면은 그 채용과 교육 비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채용과 교육. 왜냐면은 계속 이렇게 불황이면은 기업이 먹고 살 수 있나요? 못 살아남는단 말이야. 옛날 9.11 테러 이후에 보잉의 그 주문 수준으로 보잉이 살아남기 어려웠을 거야. 다시 폈으니까 살아남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때에 이것이 더 이렇게 자주 있으면 더 말할 나위도 없고, 새로 사람을 채용해야 되잖아요. 채용하는데 무슨 비용이 들어요? 광고 내야지. 광고, 그죠? 네, 광고. 그리고 사람을 이제 채용할 때 심사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 무슨 SSAT인가요? 그거 뭐 저작료를 내든지 아니면 뭐 시간이 일단 비용이고요. 시간. 그리고 이제 사람을 채용하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신입사원 교육시켜야 되잖아. 그리고 OJT 시켜야 되고, 그런 비용들이 드는 것이죠. 사람을 자를 때에도 뭐 정리해고 비용이나 명예퇴직금을 줘야 될 수도 있고, 그런 비용들이 추가적으로 든다고, 회사에게 있어서도.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안 줄이고, 하지만은 수요의 변화에는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살아남지 못하잖아. 수요가 이렇게 막 변하고 있는데 계속 그것에 그냥 꿋꿋이 아주 뭐 일관되게 똑같은 양을 생산해봐요. 그 경쟁력을 채울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가 유연화 논의의 그런 핵심적인 그 문제 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